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루 2천만 배럴 석유가 지나가는 그 바다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 한벼로가 이란 혁명 수비대에 붙잡혔기 때문이죠. 전 세계는 성명 한 줄로 끝이라 봤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뭘 하겠어 라며요. 그런데 그날 밤 한국 구축함 백호함이 침노를 꺾고 최대 전속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절제된 시스템 하나로 흘러가자 현장 공기가 바뀝니다. 그 놀라운 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 바다 위의 위험을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확률만 남기는 게 제일이었죠. 그날 오후 2시 30분 바레인 사무실 모니터에 빨간 경보가 떴습니다. 한국 국적 유조선 억류. 호르무즈 해협 동쪽 30해리 지점이었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죠. 사무실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또 중동식 협상용 이벤트겠지. 한국? 성명 내고 끝날 거야. 누군가 커피를 마시며 웃었어요.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숫자만 믿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실패 보고서였죠. 20대 초반에 제가 쓴 문서. 동남아 항만 프로젝트. 문서 조작. 프로젝트 실패. 책임 전가. 그때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는 시스템보다 분위기가 먼저 움직인다고요. 문서와 계약과 약속이 의미 없는 곳이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화면 속 유조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벼로. 총톤수 16만 톤. 선원 23명. 원유 적재량 190만 배럴. 저는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보험 손실 예상액. 시장 변동성 지수. 외교적 리스크 수준. 모두 계산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한국 정부가 성명을 내겠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죠. 몇 주 동안 협상하다가 조용히 마무리되겠죠. 그게 아시아 국가들이 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편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요. 숫자만 봐야 한다고요. 창밖으로 바레인 항구가 보였습니다. 수십 척의 유조선이 정박해 있었죠. 그 배들 모두가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했어요. 그 좁은 바다.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목구멍. 지금 그곳에서 한국 선박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혁명 수비대 고속정 3척이 한벼로를 에워싼 위성사진. 선원들은 갑판 위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요. 무장 병력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죠. 숫자였습니다. 그저 숫자일 뿐이었어요. 23이라는 숫자. 인질이라는 단어. 리스크라는 항목. 그런데 왜 제 손은 계속 떨릴까요? 왜 심장은 이렇게 빨리 뛸까요? 상사 리처드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에밀리, 보고서 언제 올려? 오늘 안에 필요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리처드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틀리면 내 책임이야. 알지? 저는 알았습니다. 리처드의 방식을요. 성공하면 자기 공로, 실패하면 부하 책임. 15년간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리처드가 떠나고 나서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한벼로. 23명의 선원. 호르무즈 해협.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분석 시작. 시나리오 1 외교적 해결. 확률 70%. 시나리오 2 장기 억류. 확률 25%. 시나리오 3 군사적 개입. 확률 5%. 5%. 저는 그 숫자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봤어요. 그들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까?
그럴 의지가 있을까?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말만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을 배제하라고요. 숫자를 믿으라고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한국은 지금 밤 11시쯤 되겠네요. 저는 한국 정부의 반응을 검색했습니다. 외교부 성명, 우려 표명, 신속한 석방 요구.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군사적 옵션은 고려되지 않을 것. 아시아 국가 특유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일 것. 제 손가락이 자동으로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위성 데이터.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한 척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항. 방향은 남서쪽. 호르무즈를 향해서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계산을 시작했어요. 거리 4,500캐리. 최대 속력 30노트. 도착 예상 시간 6일 후.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한국이 정말 군함을 보낸다고. 그것도 호르무즈까지. 동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커피를 마시고 농담을 하고 있었어요. 저만 화면 앞에서 굳어 있었죠.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군함 한 척 보낸다고 뭐가 달라져? 그들은 결국 말로 끝낼 거야. 아시아는 항상 그랬으니까.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한국 해군 함정 1척 출동. 상징적 조치로 판단됨. 실질적 영향 제한적.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한벼로가 여전히 붙잡혀 있었겠죠. 23명의 선원이 갑판 위에서 떨고 있었겠죠. 저는 그들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23이라는 숫자. 리스크 요인. 보험 변수. 하지만 왜일까요? 왜 제 가슴은 이렇게 무거울까요? 왜 손은 계속 떨릴까요?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보면 되겠죠. 어차피 예상대로 흘러갈 테니까요. 한국은 결국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리처드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 초안 먼저 나한테 보내. 검토 후 상부 보고. 제 손가락 사이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리처드는 제 보고서를 자기 이름으로 올릴 거예요. 성공하면 자기 공로로 만들 거예요. 실패하면 제 책임으로 돌릴 거죠. 15년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으니까요. 저는 메모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켰어요. 새로운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긴급 브리핑. 선원 안전 최우선. 평화적 해결 추구.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말만 많은 거예요. 그때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대 초반의 저. 방콕 항만 확장 프로젝트 담당자였던 시절. 제 첫 해외 프로젝트였죠. 저는 그때 젊고 순진했어요. 사람들을 믿었죠. 현지 파트너가 보여준 서류들. 정부 승인 문서. 환경 영향 평가. 재정 계획서. 모두 완벽해 보였어요. 저는 그 문서들을 믿었습니다. 본사에 보고했죠. 프로젝트 진행 가능. 리스크 최소화됨.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부 승인은 가짜였어요. 환경평가는 조작이었죠. 재정 계획은 허구였어요. 프로젝트는 시작 석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투자금 3천만 달러가 증발했죠. 상사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을 때 저는 떨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웠죠. 에밀리, 당신이 검증했다고 했잖아. 당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속았어요.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 책임이었죠. 그날 이후 제 커리어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신뢰를 잃었어요. 승진에서 밀렸죠. 6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바레인 지사 선임 분석가. 그리 높지 않은 자리죠.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아시아는 믿을 수 없다고요. 문서와 약속이 의미 없는 곳이라고요. 시스템보다 분위기가 먼저 움직이는 곳이라고요. 그게 제 생존 방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군함 한 척 보냈다고 뭐가 달라져요? 결국 말로 끝날 거예요. 외교적 협상이라는 이름으로요. 조용히 물러설 거예요. 커피를 마시며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 낮음. 시장 영향 제한적.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저장 버튼을 눌렀죠. 그때 리처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어요. 보고서 다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안 완성했습니다. 리처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했어, 에밀리. 이번에 잘 마무리하면 좋은 일 있을 거야. 저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요. 좋은 일은 리처드에게만 있을 거예요. 제게는 다음 과제가 주어질 뿐이죠.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처드. 리처드가 나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레인 항구에 또 한 척의 유조선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 배도 호르무즈를 통과해야겠죠. 저 좁은 해협을요.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만약 호르무즈가 막힌다면 유가는 배럴당 얼마나 오를까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험료는 얼마나 뛸까요?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100달러, 120달러, 150달러.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봤습니다. 한국이 움직인다 해도 제한적일 거예요. 총성 없이 끝날 거예요. 동료 하나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 뉴스 봤어? 구축함 보냈다던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상징적 조치겠죠. 실제로 뭘 하겠어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맞아.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그렇지. 시끄럽게 떠들다가 조용히 물러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항상 그랬죠.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는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을 배제하라고요. 오후가 되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 속력 증가. 예상 도착 시간 단축. 5일 후. 저는 눈썹을 찔렀어요. 빨라졌네요. 하지만 여전히 5일이에요. 그때까지 외교적으로 해결될 거예요. 리처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에밀리, 보고서 내 이메일로 보내. 오늘 저녁 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거야.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발표요? 제가 쓴 보고서를요?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물론 내 이름으로 올라가겠지. 하지만 내 수고는 내가 알아. 걱정 마.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죠. 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감정이 없었죠. 리처드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했어요. 제목을 썼죠. 한벼로 억류 사건 분석 초안. 수신인 리처드 웰스. 발신인 에밀리 카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쓴 문장들이 리처드의 공로가 될 거예요. 제 분석이 리처드의 업적이 될 거예요. 저는 그저 그림자로 남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 세계의 규칙이니까요. 살아남으려면 따라야 하니까요. 저는 방콕에서 배웠어요. 믿지 말라고요. 기대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군함을 보냈다고요? 좋아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총 한 발 쏘지 못할 거예요. 외교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물러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제 경험이 말해줬으니까요. 제 상처가 증명했으니까요. 아시아는 믿을 수 없다고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바레인 항구를 물들였어요. 저 멀리 호르무즈에서는 한벼로가 여전히 붙잡혀 있었겠죠. 23명의 선원이 갑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죠. 저는 그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숫자로만 봐야 했으니까요. 감정을 배제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한국은 지금 새벽 1시쯤 되겠네요. 저는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 SNS 여론, 모두 분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분노는 행동이 아니라고요. 말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요. 한국은 결국 조용히 협상할 거예요. 그게 아시아의 방식이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집으로 가야겠죠. 내일 아침 다시 출근하면 상황은 그대로일 거예요. 한벼로는 여전히 억류돼 있을 거예요. 한국은 여전히 말만 하고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냉소적인 걸까요? 어쩌면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힌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경험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방콕이 제게 가르쳐 줬어요. 믿지 말라고요. 기대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뭘 하든요. 결국 예상 범위 아닐 거예요. 숫자가 증명할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차를 몰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지겠죠. 제 분석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겠죠. 그렇게 저는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새로운 파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국제해사기구. 제목은 한벼로 선언 명단이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23명의 이름이 스크롤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국정란을 봤어요. 한국인 15명, 필리핀인 5명, 인도네시아인 3명.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했던 구성이에요. 요즘 선박들은 다국적 선언으로 운영되니까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 직책, 승선 기간. 제 손가락이 마우스 휠을 굴렸어요. 그저 데이터였죠. 분석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한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김태훈, 32세, 항해사. 비고란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첫 아이 출산 예정일 3주 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커피 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갑자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23이라는 숫자가 23명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김태훈, 32세, 항해사, 곧 아빠가 될 남자. 지금 호르무즈 어딘가의 갑판에 앉아 있을 거예요.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요. 무장병력의 총구를 보며요. 아내를 생각하고 있겠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고 있겠죠.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안 돼요. 감정을 배제해야 해요. 저는 분석가예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른 이름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민 선장, 53세. 28년 경력. 은퇴 2년 전. 이준호 기관장, 41세. 고등학생 아들 둘. 최영수 갑판원, 25세. 첫승선. 모두 사람이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벽. 감정을 차단하는 벽.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벽. 그 벽이 금이 가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소피아 밀러. 제 손가락이 잠시 망설였죠.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녹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에밀리? 소피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한벼로 사건 알지? 단독으로 터뜨리려고 하는데 정보 좀 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피아, 저는 공식 정보만 다뤄요. 언론에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에밀리, 방콕 기억해? 20대 초반에 너 문서 조작 못 잡아낸 거? 그거 내가 알고 있어. 제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무거워졌어요. 뭐라고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내가 검증했다고 보고했잖아. 내 서명 들어간 문서. 내가 복사본 가지고 있어. 필요하면 기사화할 수도 있지. 제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건 협박이에요, 소피아. 협박이 아니라 거래야.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한벼로 내부 정보 줘. 선언 상태, 협상 진행 상황, 한국 정부 움직임. 그럼 방콕 거는 묻어줄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회의실. 상사들의 차가운 눈빛. 제 떨리는 목소리. 변명의 여지 없던 순간. 만약 그게 세상에 알려진다면요? 제 커리어는 끝이에요. 누구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15년간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거예요. 어떻게 할래?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없어. 오늘 저녁까지 답 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선언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김태훈, 32세. 첫 아이 출산 예정일 3주 후.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요. 이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내 얼굴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태어날 아이를 상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일 때문에 운 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저는 항상 감정을 배제했으니까요. 숫자만 봤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숫자가 사람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통계가 이야기로 바뀌었죠. 데이터가 고통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티슈를 꺼냈습니다. 눈을 닦았어요. 심호흡을 했죠. 진정하라고요. 분석가답게 행동하라고요. 하지만 가슴속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어요. 소피아의 협박, 김태훈의 아이, 23명의 생명. 모든 게 제 어깨 위에 올라앉은 것 같았죠. 동료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에밀리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동료가 떠나고 나서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선언 명단. 23개의 이름. 23개의 이야기. 23개의 가족.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소피아에게 정보를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다치겠죠. 정보를 주면요? 소피아는 선정적인 기사를 쓸 거예요. 협상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선언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죠. 정보를 안 주면요? 소피아는 방콕 사건을 폭로할 거예요. 제 커리어는 끝날 거예요. 15년이 무너질 거예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리처드한테요? 그는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용하려 들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갔어요. 오후가 왔죠.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커피만 계속 마셨어요. 손은 떨렸고요. 머리는 복잡했어요. 오후 3시쯤 새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속력 재증가. 예상 도착 시간 4일 후. 저는 숫자를 봤어요. 4일. 96시간. 5760분. 그 시간 동안 김태우는 갑판에 앉아 있겠죠. 다른 선원들도요. 총구를 보며요. 두려움 속에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죠.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붉게 충혈된 눈이었죠. 15년 전 방콕에서 실패했던 그 젊은 여자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제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누구예요? 숫자를 다루는 기계예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경력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소리만 들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리처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본부에서 업데이트 요청했어. 보고서 수정본 내일까지 내. 새로운 정보 반영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리처드가 떠나고 나서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선원 명단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김태훈, 박성민, 이준호, 최영수. 모두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죠. 그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최소한 해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사무실에 불이 꺼져갔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했죠. 저만 남았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서요. 모니터 불빛만 켜진 채로요. 소피아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방콕 사건이 폭로되는 걸 감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 감수해야 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쌓아온 숫자와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평생 틀렸던 것 아닐까요? 숫자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요. 감정을 배제하면 된다고 믿었던 게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을까요? 데이터가 아니라 이야기였을까요? 통계가 아니라 생명이었을까요?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레인의 밤이 보였습니다. 별이 떠 있었죠. 저 멀리 호르무즈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겠죠. 김태훈이요. 다른 선원들이요. 같은 하늘 아래서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5년 만에요. 제발 그들이 무사하기를요. 제발 누군가 그들을 구해주기를요. 그 누군가가 한국이기를요. 다음 날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김태훈이 갑판에서 떨어지는 꿈이었죠. 저는 그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어요? 땀에 젖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새벽 5시에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했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위성 추적 시스템을 열었어요. 한반도 남쪽 바다에 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식별 코드 HDD-974. 언론에서는 백호함이라고 불렀죠. 저는 그 점을 확대했어요. 배의 재원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길이 170m. 배수량 5,600톤. 최대 속력 32노트. 무장 목록도 길게 나열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항적 로그를 봤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움직임이 선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3시간 전에요. 남서쪽으로 가던 배가 갑자기 서남서 방향으로 틀었어요. 각도로 치면 15도 정도. 작은 변화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거대한 의미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거리를 계산했어요. 백호함에서 호르무즈까지. 현재 위치 기준. 새로운 항로 기준. 숫자가 나왔습니다. 2800캐리. 제 손가락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최대 속력 32노트로 달리면 88시간. 거의 나흘이에요. 하지만 백호함은 지금 35노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최대 속력 이상이었죠.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35노트면 80시간. 3일 조금 넘게요. 그런데 방향 변경 시각을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베코함은 지금 최단 거리로 호르무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우회 없이요. 직선으로요. 제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속력 유지, 최단 거리 항로, 도착 예상 시간, 72시간 후, 3일 후, 아니 정확히는 70시간 후, 2일하고 22시간 후, 내일 모레 새벽이에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한국이 정말 군함을 호르무즈까지 보낸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빨리요? 다시 앉아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계산 실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베코함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를 향해서요. 손이 떨려서 커피 잔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목구멍이 조였죠. 제가 틀렸던 걸까요? 한국에 대한 제 판단이요? 아시아에 대한 제 편견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레인의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베코함이라는 작은 점. 바다 위를 가르며 남쪽으로 내려가는 점. 그 점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요? 한별호를 구할 수 있을까요? 23명의 선원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희망 같은 거였죠.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오전 7시쯤 동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베코함의 움직임을요. 1시간마다 위치가 업데이트됐죠. 계속 남쪽으로요. 계속 빠르게요. 아침 회의 때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 새로운 정보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베코함 얘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리처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본부에서 압박 들어와. 빨리 업데이트내.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줄리안 박이었어요. 미 해군 연락장교. 한국계 미국인. 말수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한국 함정 추적하고 있죠? 줄리안이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줄리안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보고 있거든요. 베코함.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줄리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한국 해군 얕보지 마세요.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줄리안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떠드는 군대는 많습니다. 성명 내고 위협하고 으름장 놓는 군대요. 하지만 조용히 움직이는 군대는 다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죠. 한국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줄리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기로 결정하면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 한국 함정들과 훈련했거든요. 그들의 움직임을 봤어요. 어땠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줄리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효율적이었어요. 과잉 반응 없이요. 불필요한 동작 없이요. 목표를 정하면 정확히 그것만 달성하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아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지금 베코함도요? 줄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원을 데려오러 간 거예요. 싸우러 간 게 아니라요. 그게 한국식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줄리안의 말이 제 안에서 울렸어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데려오러 간 것. 그게 가능할까요? 총 한 발 없이요? 줄리안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켜보세요, 에밀리. 놀라실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백호함은 여전히 남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속력은 35노트. 방향은 직선. 멈춤 없이요. 제 손가락이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위치. 호르무즈까지 거리. 남은 시간. 68시간. 2일하고 20시간. 내일 모레 오후. 그때쯤이면 뭔가 일어나겠죠. 백호함이 호르무즈에 도착하면요. 한벼로 근처에 도착하면요. 혁명수비대와 마주치면요. 그때 뭐가 일어날까요? 충돌일까요? 협상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성명이 아니라 함정으로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식당으로 갔어요. 저는 남았습니다. 샌드위치를 책상에서 먹으며 화면만 봤죠. 백호함을요. 오후 2시쯤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됐습니다. 백호함 주변에 다른 함정들이 나타났어요. 미 해군 구축함 한 척, 영국 호위함 한 척,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뭐죠? 연합작전인가요? 저는 줄리안을 찾아갔어요. 그의 책상 앞에 섰죠. 줄리안, 이거 봤어요? 미 해군이랑 영국 해군도 움직이고 있어요. 줄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호송이에요. 호송이요? 네. 줄리안이 설명했습니다. 백호함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동맹국들이 같이 가는 거죠. 지원하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한국 작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줄리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따라온 거죠. 그게 리더십입니다, 에밀리. 리더십.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한국이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요? 아시아 국가가요? 제가 평생 얕잡아 본 나라가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제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틀렸던 걸까요? 방콕에서 당한 일 때문에요. 한 번의 실패 때문에요. 아시아 전체를 편견으로 봤던 건 아닐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어요. 행동했죠. 조용히요. 확실하게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왔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어요. 리처드가 요구한 업데이트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 해군 구축함 백호함 호르무즈 접근 중. 예상 도착 60시간 후. 미영 해군 동반. 제 손가락이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상징적 조치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 아니었어요. 실질적 행동이었죠. 저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어요. 지웠어요. 다시 썼죠.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거든요. 제가 아직도 편견으로 보고 있다는 걸요. 숫자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걸요. 진실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백호함이라는 점 하나가 바다를 가르며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 안에 한국 해군 장병들이 타고 있다는 것. 그들이 23명의 선원을 데려오기 위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떨게 만들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죠. 어쩌면 한국이 해낼지도 몰라요. 총 한 발 없이요. 외교적 말장난 없이요. 그저 조용히 가서 자국민을 데려올지도 몰라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레인 항구가 보였어요. 저 멀리 호르무즈가 있겠죠. 백호함이 가고 있는 곳이요. 이틀 후면 알게 되겠죠. 제가 맞았는지요. 아니면 줄리안이 맞았는지요.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줄리안이 맞기를요. 한국이 해내기를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틀렸기를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백호함은 계속 남쪽으로 달렸어요. 쉬지 않고요. 멈추지 않고요. 저는 밤낮으로 모니터를 봤습니다. 집에 가서도 노트북을 켰어요. 백호함의 위치를 확인했죠.
30시간 남았을 때, 20시간 남았을 때, 10시간 남았을 때, 저는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숫자가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기대됐어요. 그날 오후 3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긴급 보고.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혁명수비대 고속정 5척 출동. 한벼로 주변 경계 강화. 무장병력 증원. 손에서 마우스가 미끄러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이건 뭐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가요? 다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베코암 호르무즈 해협 입구 도착. 예상보다 3시간 빠름. 현재 대기 중.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베코암이 도착했어요. 이제 뭐가 일어날까요? 고속정들과 마주치면요? 혁명수비대와 대치하면요?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동쪽. 한벼로 주변에 고속정 5척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죠. 그리고 30해리 떨어진 곳에 베코암이 있었어요. 줌을 확대했습니다. 베코암의 선체가 보였어요. 깨끗했죠. 당당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 있을 뿐이었죠. 왜 안 들어가죠? 제 머릿속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한벼로에 접근하지 않죠? 뭘 기다리는 거죠? 리처드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에밀리 상황 파악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혁명수비대 고속정 출동했습니다. 베코암은 대기 중이고요. 리처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충돌 가능성은? 저는 계산을 시작했어요. 고속정 5척, 베코암 1척. 화력 차이는 압도적이죠. 하지만 고속정들은 빠르고 기동성이 좋아요. 자살 공격도 가능하고요. 30% 정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서 수정해. 충돌 가능성 높음으로 올려. 시장 경고 발령 준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그렇게 써야 할까요? 제 직감은 달랐거든요. 한국은 충돌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줄리안이 말했잖아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데려오러 간 거라고요. 리처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리처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가 다른데? 한국은 선제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은 외교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리처드가 비웃었습니다. 에밀리, 현실을 봐. 군함이 왔어. 총이 있어. 미사일이 있어. 이게 외교야? 하지만 아직 쏘지 않았잖아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이 중요해. 아직은 안 쏜 거야. 곧 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고서의 위험 높음으로 써.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장이에요. 시장을 불필요하게 패닉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리처드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탕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에밀리, 누가 선임이야? 나야 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분노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죠. 리처드는 겁먹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자기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알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리처드가 떠났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을 올렸죠.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어요. 충돌 가능성 높음. 이 문장을 쓰면 시장이 요동칠 거예요. 유가가 뛸 거예요. 보험료가 오를 거예요. 모든 게 혼란에 빠질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 직감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다르다고요. 조용하게 움직인다고요. 싸우지 않는다고요. 저는 줄리안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책상 앞에 섰어요. 줄리안,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줄리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에밀리?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베코암이 대기 중이에요. 왜 안 들어가죠? 왜 한벼로에 접근하지 않죠? 줄리안이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백호함과 고속정들이 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타이밍을 재는 거예요. 타이밍이요? 네. 줄리안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죠. 불필요한 자극 없이요. 그럼 언제 움직일까요? 줄리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할 때요. 혁명 수비대가 긴장을 놓칠 때요. 그때 조용히 들어가서 목표를 달성하죠.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기다리는 거네요? 맞아요. 줄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한국은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데려가러 온 거죠. 23명의 선원을요. 그게 목표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줄리안의 말이 제 안에서 울렸어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데려가러 온 것. 그게 한국이었어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백호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 백호함 호르무즈 도착. 현재 대기 중. 충돌 가능성 낮음. 외교적 해결 모색 중. 선원 안전이 최우선 목표로 판단됨.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문장이 흘러나왔죠. 제 확신이 글자로 바뀌었어요. 그때 리처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 썼어? 이리 줘봐. 저는 파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리처드가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뭐야?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충돌 가능성 낮음? 내가 높음으로 쓰라고 했잖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을 보면 공격 의도가 없어요. 방어적 자세예요. 리처드가 책상을 다시 쳤습니다. 에밀리, 너 지금 내 지시 거부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리처드. 제 양심에 따라서요. 리처드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양심? 에밀리, 여긴 비즈니스야. 양심 따위로 먹고 살 수 없어. 하지만 거짓으로도 살 수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강했어요. 리처드가 비웃었습니다. 좋아. 내 방식대로 해봐. 하지만 틀렸을 때 책임은 내가 져. 이해했어? 이해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리처드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죠.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백호함을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배를요. 오후 5시쯤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혁명수비대 고속정 한 척 백호함 접근. 거리 5해리.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시작됐어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죠. 줄리안이 제 옆에 왔습니다. 에밀리 봤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줄리안이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은 대응할 거예요. 하지만 과잉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요. 정확히 필요한 만큼.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경고 사격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일까요?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됐습니다. 백호함 레이더 작동. 헬기 이륙 준비. 하지만 무기 체계 미작동. 줄리안이 웃었습니다. 맞죠? 준비는 하지만 위협하지는 않아요. 이게 한국 방식이에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요. 한국은 달랐어요. 시끄럽지 않았죠. 조용했어요. 하지만 확실했어요. 오후 6시 고속정이 멈췄습니다. 3해리 거리에서요.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어요. 백호함도 움직이지 않았죠. 두 배는 그렇게 서로를 봤습니다. 대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충돌은 아니었어요. 긴장은 있었지만 폭발은 없었죠. 저는 리처드 방향을 봤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본부에 보고하고 있었겠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줄리안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옳았어요. 충돌 가능성 낮음이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한벼로는 여전히 억류돼 있었으니까요. 23명의 선원은 여전히 갑판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해가 졌습니다. 호르무즈 위로 어둠이 내렸어요. 위성 사진에는 불빛만 보였죠. 베쿠함의 항해등, 고속정들의 서치라이트, 한벼로의 갑판등. 그 불빛들 사이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요. 다른 선원들이요.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레인의 밤하늘에도 별이 떠 있었어요. 저 멀리 호르무즈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일어날 거라고요. 베쿠함이 움직일 거라고요. 한국이 답을 내놓을 거라고요.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진심으로요. 한국을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숨이 멎었죠. 베쿠함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한벼로 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깥쪽으로요. 국제해역 경계선 쪽으로요. 제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왜죠? 왜 물러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멀리 왔는데요. 23명의 선원이 저기 있는데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베쿠함은 물러난 게 아니었어요. 위치를 잡은 거였죠. 정확히 국제해역과 영해의 경계예요. 한 발짝만 더 가면 영해 침범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합법이었죠. 제 손가락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베쿠함에서 한벼로까지 거리. 28해리. 사정거리 아니에요. 미사일로도 닿고요. 헬기로도 닿고요. 하지만 베쿠함은 쏘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쯤 사무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저만 컴퓨터 앞에 앉았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베쿠함 헬기 이륙. 링크스 헬기 한 대가 갑판에서 날아올랐어요. 위성 사진의 작은 점으로 보였죠. 헬기는 한벼로 주변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는 500m. 속력은 100노트. 원을 그리며 돌았어요. 한벼로 위를요. 고속정들 위를요.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숨을 참고 화면을 봤습니다. 헬기가 한 바퀴 돌았어요. 2바퀴요. 3바퀴요. 계속 돌았죠. 마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요. 혁명수비대가 반응했습니다. 고속정 한 척이 대공포를 들어올렸어요. 헬기를 조준했죠.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쏘는 건가요? 정말 쏘는 건가요? 하지만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준만 했을 뿐이에요. 위협이었죠. 경고였어요. 헬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선회했어요. 고도를 유지하며요. 속력을 유지하며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그때 베쿠함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한포 포각 조정. 제 눈이 커졌어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베쿠함의 주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정확하게요. 포신이 돌아갔어요. 각도가 올라갔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확히 고속정을 향해서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대응이에요. 고속정이 헬기를 조준하니까 베쿠함이 고속정을 조준한 거예요. 균형이었죠. 억지였어요.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베쿠함도요. 고속정도요. 두 배는 그저 서로를 조준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오전 8시쯤 동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이 술렁였어요. 모두 화면을 봤죠. 호르무즈 상황을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곧 터지겠네. 어느 쪽이 먼저 쏠까? 다른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물러서겠지.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그랬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그들은 모를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요.
줄리안이 제 옆에 왔습니다. 에밀리 봤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호암 포각 조정했어요. 줄리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하죠?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아요. 딱 필요한 만큼만이에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백호암의 포신, 고속정을 향한 각도, 계산이 완벽했어요. 과장도 없고요. 부족함도 없고요.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서 깨달음이 왔어요. 분노가 아니에요. 설계예요. 체계예요. 한국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산하고 대응했을 뿐이에요. 상대방이 한 걸음 나가면 똑같이 한 걸음 나가고요. 상대방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요. 그게 힘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힘이 아니라요. 조용히 서 있는 힘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리처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에밀리, 본부에서 긴급회의 소집했어. 너도 와. 회의실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본부 임원들이 연결돼 있었어요. 10명쯤 됐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상황 보고해. 임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빨리. 리처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요. 하지만 왜곡했어요. 충돌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죠. 시장 리스크를 과장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실례지만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리처드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현장 데이터를 보면 충돌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은 방어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선제 공격 징후가 없습니다. 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근거가 뭐죠? 저는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백호함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국제해역 경계 준수, 헬기 선회, 포각 조정. 하지만 발포 없음. 보세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에요. 억지예요. 상대방이 먼저 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에밀리, 억지도 실패할 수 있어. 실수 하나면 전쟁이야.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계산돼 있어요. 체계적이에요.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데이터를 검토했죠.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에밀리, 당신 확신해요? 충돌이 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한국은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선원을 데려오러 온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임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에밀리 분석을 따르겠습니다. 충돌 가능성 낮음으로 보고할게요. 하지만 에밀리 틀리면 책임져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노려봤어요.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 커리어 방금 걸었어. 틀리면 끝이야. 저는 그를 봤습니다. 알아요, 리처드. 하지만 전 옳다고 믿어요. 리처드가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오를까요? 한국이 정말 해낼까요? 제 확신이 맞을까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백호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요. 포시는 여전히 고속정을 향하고 있었죠. 헬기는 여전히 선회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접근, 영국 호위함 접근, 프랑스 함정도 보였어요. 줄리안이 말했습니다. 동맹국들이 모이고 있어요. 한국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백호함 주변으로 여러 함정이 집결했어요. 모두 국제 해역에 있었죠. 모두 합법적이었어요. 하지만 압박이었습니다. 혁명 수비대도 반응했습니다. 고속정이 더 나왔어요. 총 10척이 됐죠. 한벼로 주변을 둘러쌌어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총성은 없었어요. 미사일 발사도 없었죠. 두 진영이 서로를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오후 5시 백호함에서 통신이 나갔습니다. 암호화됐지만 방향은 알 수 있었어요. 한별호를 향해서였죠. 뭘 보낸 거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줄리안이 대답했습니다. 메시지요. 선원들에게요. 우리가 왔다고요. 기다리라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김태훈이 그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다른 선원들도요? 희망을 느꼈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위로 노을이 졌어요.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죠. 백호함도요. 한별호도요. 그 붉은 빛 속에서 23명의 선원이 갑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백호함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왔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레인의 석양도 아름다웠어요. 저 멀리 호르무즈와 같은 하늘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힘이란 게 뭔지요. 진짜 힘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조용히 서 있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예요. 정확한 자세로요. 한국이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백호함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모니터에는 불빛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요. 한국이 답을 내놓을 거라고요. 다음 날 새벽 6시 10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알림음이 울렸어요. 긴급 경보였죠. 저는 침대에서 뛰어나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AIS 신호 소멸. 혁명수비대 고속정 3척. 제 숨이 멎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AIS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예요. 모든 배가 켜두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요. 충돌 방지를 위해서요. 그런데 고속정 3척이 신호를 껐어요. 의도적으로요. 왜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신호를 꺼요? 숨으려는 건가요? 공격하려는 건가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새벽 6시 30분 아무도 없었어요. 저만 컴퓨터 앞에 앉았죠. 화면에는 백호함과 다른 함정들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속정 3척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라졌죠. 레이더에서도요. 위성에서도요.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뭐죠?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새벽 6시 45분 백호함 레이더 비상 작동. 전투 태세 전환.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전투 태세. 이건 심각한 거예요. 백호함이 위협을 감지한 거예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려 했지만 잘 안 됐어요. 마우스가 미끄러졌죠. 땀이 손바닥에 맺혔어요. 새벽 6시 48분 위성 업데이트. 화면이 새로 고침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고속정 3척이 나타났습니다. 백호함에서 300m 거리. 갑자기요. 경고 없이요. 300m. 그게 얼마나 가까운지 아세요? 전력으로 달리면 30초도 안 걸려요. 충돌까지요. 폭발까지요. 제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화면만 봤어요. 고속정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요. 백호함을 향해서요. 속력 40노트.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250m. 200m. 안 돼요.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발 안 돼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방콕. 회의실. 상사들의 차가운 눈빛. 에밀리 당신이 검증했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잖아요. 제가 틀렸어요. 그때도요. 지금도요. 한국을 믿었는데요. 백호함을 믿었는데요. 제 분석을 믿었는데요. 손이 키보드 위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타이핑할 수 없었어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저 화면만 봤죠. 백호함이 대응했습니다.
주포 회전, 부포 작동, 근접 방어 체계 온라인. 모든 무기가 고속정을 향했어요. 쏘는 건가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 쏘는 건가요? 거리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50m, 100m, 충돌까지 15초, 10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한국을 믿었어요. 제가 충돌 가능성 낮다고 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5초. 그때였습니다. 백호함에서 신호가 나갔습니다. 음향 경고, 빛 신호, 국제 해상 표준 경고였어요. 하지만 발포는 없었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고속정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급선회였어요. 백호함 측면을 스치듯 지나갔죠. 충돌 1초 전에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백호함 후방 200m에서요. 제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30초였습니다. 고속정이 나타나서 멈추기까지요. 30초 동안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전쟁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백호함은 쏘지 않았습니다. 경고만 했을 뿐이에요. 과잉 반응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이지 않았죠. 저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자를 붙잡고 다시 앉았죠. 화면을 봤습니다. 백호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무기는 작동 상태였지만 발사하지 않았죠. 고속정들은 후방에서 멈춰 있었어요. 도발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도발이었어요. 백호함을 자극하려는 거였죠. 실수를 유도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억제했죠. 새벽 7시 줄리안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랐어요. 에밀리?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줄리안이 화면을 봤습니다. 고속정 도발 봤어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30초였어요. 30초 동안 끝나는 줄 알았어요. 줄리안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안 끝났어요, 에밀리. 한국이 참았으니까요. 어떻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죠? 저라면 못 참았을 거예요. 줄리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훈련이에요. 체계예요. 한국 해군은 이런 상황을 수백 번 훈련했을 거예요. 도발에 대응하는 법을요. 감정을 배제하는 법을요. 감정을 배제.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하려 했어요. 숫자만 보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은 사람이 보였어요. 한별호의 선원들이요. 김태훈이요. 다른 22명이요. 그들은 이 상황을 봤을까요? 고속정이 백호함을 향해 돌진하는 걸요? 충돌 직전까지 가는 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백호함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쏘면 상황이 악화되니까요. 선원들이 위험해지니까요. 한국은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선원을 데려오러 온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오전 9시쯤 동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고속정 도발, 백호함 대응. 모두 화면을 봤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미쳤네. 거의 충돌할 뻔했잖아. 다른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잘 참았어. 나라면 쐈을 거야. 저도 쐈을 거예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리처드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잡했어요. 에밀리 봤어?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옳았어. 한국은 쏘지 않았어. 충돌도 안 일어났고. 저는 그를 봤습니다. 리처드의 눈에는 인정이 있었어요. 처음으로요. 잘했어, 에밀리.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내 분석이 맞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30초가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고속정들이 물러났어요. 다시 한벼로 주변으로요. 도발은 끝났죠. 백호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무기는 대기 상태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경계는 늦추지 않았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백호함을요. 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그들도 무서웠을 거예요. 30초 동안요. 하지만 참았죠. 명령을 따랐어요. 그게 힘이었습니다. 진짜 힘은 방아쇠를 당기는 게 아니에요. 당기지 않는 거예요. 쏠 수 있지만 쏘지 않는 거예요. 강함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억제였어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백호함이 증명했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고속정 도발 발생. 백호함 비발포 대응. 상황 통제됨. 선원 안전 유지 중.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손가락이 빨라졌어요. 제 확신이 글자로 바뀌었죠.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특별합니다. 한국은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란 게 뭔지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위로 또 노을이 졌어요. 오늘도 살아남았습니다. 백호함도요. 한벼로도요. 선원들도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거라고요. 한국이 답을 내놓을 거라고요. 기다림이 끝날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10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죠. 선박 석방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선원 안전 확인 요청이었어요. 저는 성명문을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요. 우리는 한벼로 선원 23명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제 적십자 또는 중립국 옵저버의 승선을 요청합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천재적이에요. 석방을 요구하면 거부당해요. 하지만 안전 확인은 거부하기 어려워요. 국제법상 당연한 권리니까요.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억류 사건이 아니에요. 인도주의 사안이에요. 오전 11시 유엔이 반응했습니다. 인도적 접근 지지. 중립국 옵저버 파견 협의 중. 오후 1시 스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적십자 요원 파견 준비됨. 상황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출구로요. 전쟁도 아니고요. 굴복도 아니고요. 인도주의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요. 소리 지르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법을요. 오후 3시 혁명수비대가 답했습니다. 적십자 승선 허가. 단 백호함은 거리 유지할 것. 한국이 즉각 동의했습니다. 백호함 현재 위치 유지. 협조 약속. 오후 5시 스위스 적십자 요원이 헬기로 한벼로에 도착했습니다. 위성 사진에 작은 점으로 보였어요. 헬기가 갑판에 내렸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제발 무사하기를요. 제발 모두 살아있기를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적십자 요원이 승선해 있었어요. 선원들을 만났겠죠. 건강을 확인했겠죠. 오후 7시 30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벼로 선원 23명 전원 생존. 경미한 탈수 증상 외 건강 양호. 폭력 흔적 없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어요. 모두 살아있어요. 김태훈도요. 박성민 선장도요. 모두요.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었죠.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줄리안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됐어요. 다 됐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요. 고마워요, 줄리안. 당신 말이 맞았어요. 줄리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당신이 믿었고요. 오후 9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대립이 아니었어요. 대화였죠. 한국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안했어요. 선원들의 단계적 이송. 먼저 부상자와 환자.
그 다음 나머지. 한벼로는 나중에 협의. 혁명수비대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기 어려웠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인도주의를 거부하면 비난받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첫 번째 선원이 이송됐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한 3명이었어요. 적십자 헬기로요. 바레인으로요. 오전 10시 두 번째 그룹. 5명이었어요. 오후 2시 세 번째 그룹. 7명. 저는 모니터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확인했어요. 김태훈. 나왔어요. 무사히요. 오후 5시 마지막 그룹. 박성민 선장 포함 8명. 23명 전원 석방 완료.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들이 박수쳤어요. 웃었죠. 저도 박수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백호함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총 한 발 없이요. 미사일 한 발 없이요. 그저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조용히요. 확실하게요. 오후 6시 백호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으로요. 집으로요. 임무가 끝났으니까요. 다른 함정들도 철수했습니다. 미 해군이요. 영국 호위함이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호르무즈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총성 없이 임무 완수. 한국 해군의 조용한 강함. 본문을 썼습니다. 데이터를요. 분석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썼어요. 깨달음을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도 작고요. 인구도 많지 않죠. 하지만 한국은 기준을 세우는 나라였습니다. 힘을 쓰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 소리 지르지 않고 존중받는 기준.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기준. 백호함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세계예요. 저에게요. 저는 15년 동안 틀렸습니다. 아시아를 편견으로 봤어요. 방콕의 실패 때문에요. 한 번의 상처 때문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줬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피하면서도 자국민을 구했다. 이것이 21세기형 리더십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리처드에게 보냈어요. 이번엔 제 이름으로요. 에밀리 카터 작성. 리처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훌륭해 에밀리. 본부에 올리겠어. 내 이름으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보고서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주 선원들이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뉴스에서 봤죠. 가족들이 울며 안았어요. 김태훈이 아내를 껴안았어요. 뱃속에 아이를 만졌죠.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달 소피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방콕 건 잊을게. 내가 옳았어. 한국 얘기 말이야. 저는 고마워요 소피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방콕도요. 과거도요. 이제는 미래만 보였으니까요. 6개월 후 승진 소식이 왔습니다. 중동 지역 책임자. 리처드의 자리였어요. 리처드는 본부로 발령났죠. 저는 새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레인 항구가 보였어요. 유조선들이 지나갔죠. 호르무즈를 통과해서요. 그 바다를 볼 때마다 백호함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배. 쏘지 않았던 한 포. 23명을 구한 용기. 저는 깨달았습니다. 힘이란 게 뭔지요. 진짜 강함이 뭔지요. 크기가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기준이에요. 원칙이에요. 그걸 지키는 용기예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백호함이 증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바뀌었습니다. 숫자만 보던 사람에서요. 사람을 보는 사람으로요. 편견에 갇힌 분석가에서요.
진실을 찾는 분석가로요.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힘이 있다는 걸요. 그중 가장 강한 건 조용한 힘이라는 걸요. 한국이 가진 힘, 백호함이 보여준 힘, 총성 없이 이기는 힘. 그게 진짜였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